한국 병원에 가라고. 거긴 의료 수준이 엉망인 후진국 아니야? 어떻게 그 낙후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고 내 소중한 가족을 맡길 수 있어? 한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옆에선 아이의 엄마는 병원 의료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영국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슨 그레이입니다. 지금까지 제 40년 인생 대부분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어요. 저는 런던 외곽의 한 조용한 교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제 남편 데이비드는 작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죠. 저희는 7살 아들 제이콥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우리는 만족했어요. 제이콥은 늘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7살 아이였고, 그의 웃음은 가장 우울한 날조차도 환하게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의 웃음소리로 집이 가득했고, 끊임없는 질문들로 저와 데이비드는 늘 정신이 없었죠. 우리는 더 바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제이콥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인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 나가려던 순간 제이콥이 배를 움켜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제이콥이 말했어요.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마 금방 나아질 거야. 침착하게 말해줬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저 먹은 게 탈이 났거나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이콥은 늘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해서 때때로 그 설렘이 배탈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이콥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도 여전히 불편해했고, 저는 결국 다음 날 학교에 안 보낸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이콥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그가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집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으며 답을 찾기를 기대했죠. 의사들이라면 당연히 답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검사를 하고 또 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바이러스나 일시적인 감염일 수도 있다면서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그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이콥은 더 약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빛은 점점 사라졌죠. 제가 제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어요. 저와 남편 데이비드는 제이콥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문을 닫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이콥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나면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그저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두려움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제 옆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슬픔을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었죠. 내일이 더 나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도 할 수 없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며 제이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더욱 절박해졌어요. 저는 차가운 병원 검사 대기실에 앉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한 의사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이콥은 매우 희귀한 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너무 희귀해서 정확한 이름조차 없다는 병이었죠. 그의 몸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실험적인 치료라서 위험 부담이 크고 보장도 없다고 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어디선가 얼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제이콥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고칠 수 없을까 싶어서 데이비드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그의 부모로서 그를 보호해줘야 할 존재였잖아요. 그 후로 하루하루가 그저 흐려져 갔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제 아들의 생명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겠어요? 데이비드는 계속 일을 했지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그런데 희망이 아득하게 느껴질 무렵 우리는 한국에 대해 듣게 됐어요. 병원에서 일상적인 진료를 받던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이 지긋한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그곳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어요. 데이비드를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알아보시겠다면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몰라요. 그 의사가 덧붙였어요. 그 후 대화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미약한 희망이라도 우리가 그걸 잡지 않을 이유는 없었죠. 그날 밤 데이비드와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그곳의 의료 발전에 대해, 그리고 치료 가능성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를 스크롤하며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크진 않지만 저를 버티게 해줄 만큼은 됐죠. 한국이라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가 이제 제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곳이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할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죠. 빠르게 계획을 세워 며칠 만에 우리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과정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제이콥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긴 여정은 벅찬 일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소중한 아들 제이콥의 생명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빛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이곳은 런던이 작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인천공항은 거대하고 효율적이었죠. 사람들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곳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여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낯선 땅에 왔고 제이콥의 연약한 상태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왔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첨단 시설과 뛰어난 의사들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은 첨단 기술로 반짝였고 차가운 느낌보다는 오히려 안락함을 주었죠. 미래적인 기계들, 낯설지만 정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 낯선 환경에 압도되면서도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료진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전문성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신속하고 세심하게 처리됐습니다. 제이콥은 바로 새로운 검사를 받았고 그들의 효율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그들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 팀 중에는 박준호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조용한 권위를 가진 분이었죠. 그분은 우리가 이 끔찍한 과정을 견뎌내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박 교수님이 제이콥의 차트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가 뿜어내는 자신감에 의지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확실한 무언가라고 느꼈죠. 몇 시간 동안의 검사 끝에 박 교수님은 우리를 앉혀두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의사들과의 대화는 항상 나쁜 소식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박 교수님이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질환을 이미 본 적이 있고 치료 경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나쁜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희망이 있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웠죠.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우리가 겪은 고통 끝에 정말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믿음의 조각이 보였어요. 조심스러운 낙관이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이 의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의 차분한 자신감이 저에게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느다란 실 같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수 당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내내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에 휩싸여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이콥은 언제나처럼 용감했어요.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도 그만큼 용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혹시 소식이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시간이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고 매분이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만약 우리가 너무 늦었다면. 하지만 박 교수님은 내내 차분함을 유지하셨어요. 가끔씩 우리에게 상황 업데이트를 해주셨고 그의 얼굴은 언제나 침착했고 그 말투는 저희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 저를 괴롭히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단 한 가지를 위해 제이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박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맑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콥은 회복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일까? 악몽이 정말 끝난 걸까요? 눈물이 차올랐고 몇 달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몸은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제이콥이 처음 아프던 날 이후로 데이비드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안도의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 눈물을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적이었고 제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밝고 건강했던 제이콥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그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눈빛 속 반짝임이 다시 살아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콥의 작은 변화들 덕분에 저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직원들은 기대 이상으로 저희를 잘 돌봐주었어요. 그들은 단지 제이콥만을 돌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특히 간호사분들은 제이콥의 회복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해줬고 마치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간호사 유나는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밝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젊은 간호사였는데 언제나 진심이 담긴 미소를 잃지 않았죠. 마치 친절함이 그녀의 본질인 것 같았어요. 유나 간호사는 작은 장난감이나 스티커를 가져와 제이콥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녀는 제이콥의 침대 곁에 앉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언어의 장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나는 제이콥이 몸이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죠. 제가 옆에 없을 때도 유나 같은 사람들이 제이콥을 정성껏 돌봐준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유나 간호사가 제이콥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의 점심을 도와준 후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녀는 제 팔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앨리슨,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콥은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하네요. 저희 모두 제이콥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어요. 제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그 순간까지 몰랐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는 제이콥의 완전한 회복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제이콥 곁에 있던 누군가가, 저와 같은 고통을 지켜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니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눈물이 맺히는 걸 참으며 저는 간신히 속삭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 속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병원은 우리의 임시집이 되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제이콥이 안전한 곳이었고 우리 삶에 다시 희망이 찾아온 곳이었죠. 매일 제이콥이 쉬는 동안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넓은 도시를 바라보곤 했어요. 도시는 거대했고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들로 가득했지만 여기서 바라본 서울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침이면 햇빛이 고층 빌딩에 반짝였고 저녁이면 수많은 작은 별들처럼 도시의 불빛들이 켜졌죠. 처음에는 낯설고 압도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저희에게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곳이 낯선 곳이라기보다 당분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처럼 느껴졌죠. 제이콥이 조용히 잠들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여정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한국은 처음엔 마지막 선택지, 멀리 있는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죠. 이곳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은 곳이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게 되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항상 제이콥과 데이비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훨씬 더 강렬하고 진짜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겪어온 고통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새겨놓은 것 같았어요. 제이콥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고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더 소중해졌죠. 데이비드와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희망과 안도의 순간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병실에서 함께 앉아 제이콥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손을 맞잡고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우리가 다 괜찮을 거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지도 속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희망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무리 낯선 곳에서도 낯선 이들의 친절 속에서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안겨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정 덕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다시 발견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강인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제이콥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희망도 함께 구할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한때 우리의 삶을 삼켜버렸던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회복은 느리긴 했지만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웃으며 뛰어다니고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마치 끔찍한 꿈에서 깨어나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삶으로요. 마침내 병원비를 정산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받은 치료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최첨단 기술과 세심한 의료진의 돌봄은 그 어떤 기대도 뛰어넘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축을 꺼내 써야 할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용을 갚아나가야 할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놀라서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최첨단 치료와 몇 주간의 입원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영국에서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시간만 보내며 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저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인도적인 감각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질병이 환자와 가족에게 끼치는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깊이 이해하는 듯 보였죠. 저는 안도와 감사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늘 침착하고 헌신적이었던 박 교수님은 제이콥의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언제나 차분했던 그의 표정에 드물게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저는 감정이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료를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는 고개를 겸손하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이콥을 돕게 되어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제이콥은 강한 아이예요.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유나 간호사였어요. 제이콥의 회복 기간 내내 곁에 있어 주었던 그녀는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었죠. 그녀는 제이콥 곁에 앉아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빨간 별 스티커를 건네며 그를 꼭 안아줬어요. 잘 지내, 제이콥. 언제나 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이콥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럴게요. 마지막으로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곳이었고 두려움과 절망이 희망과 치유로 바뀐 곳이었죠. 제이콥이 퇴원한 후 우리는 그가 이제 충분히 건강해졌으니 서울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마치 우리와 함께 변한 것처럼 이 도시는 전과는 달리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고궁을 방문했고 그곳의 웅장한 전당들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 정원을 거닐며 벚나무와 연못 사이에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한강을 따라 길게 산책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가을 햇살 아래 강물이 반짝였어요. 제이콥은 다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앞서 달려갔고 비둘기를 쫓고 지나가는 배를 가리키며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를 바라보며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어요. 너무 벅차서 아플 정도였어요. 제이콥은 다시 온전해졌고 우리도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손을 맞잡고 그 뒤를 걸었어요. 그동안 함께 폭풍을 견디며 쌓인 침묵 속의 이해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병원이나 검사, 수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이콥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감사함이었어요. 제이콥이 건강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 경험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이들의 친절과 따뜻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제이콥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돌봐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따뜻하게 맞아준 이 나라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필요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국은 단순히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이 다시 자신을 찾은 곳이었죠. 어느 날,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온전하고 감사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구해준 그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